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오늘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내륙을 중단하면서 대구와 경북에 최대 400mm 이상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21개 시군에서는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져 있고요. 대구시 역시 어제 오후부터 모든 하천과 계곡, 등산로와 야영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각급 학교도 오늘 하루 휴업을 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는데요. 태풍의 중심이 대구와 경북에 가장 근접할 때는 오후 1시 전후로 예상됩니다.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한 곳에서 기상 상황을 확인하면서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려야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 흰남노에 큰 피해를 입었던 포항 지역에는 칠성천과 장동천의 범람 위기 소식이 있어서 더 걱정스러운데요. 오늘 네트워크 연결은 각 지역의 태풍 상황 중심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입니다. 현재 영주와 예천, 영양, 평지에 태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안동은 현재 점차 굵어지기 시작한 빗줄기가 쉬지 않고 내리고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로 북동 산지에는 최대 300mm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고비가 될 걸로 예상되고요.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계속해서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부 지역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추가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면서 영주 1000명, 예천 700여 명 등 총 3천여 명이 사전에 지정한 대피소로 몸을 피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 어제 뜬 눈으로 밤을 지샜는데요. 지난달 산사태가 덮친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엔 여전히 토사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흙더미가 휩쓸고 지나간 집도 많아서 임시 거주시설인 컨테이너는 아직 다 짓지도 못했는데요. 실종자 2명도 여전히 찾지 못했고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오늘은 복구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안동은 둔치 주차장과 위험한 등산로를 차단했고요. 아파트 건설 현장의 타워 크레인은 결박 조치했습니다. 특히 북부권은 수위 조절을 위해 댐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낙동강 상류댐들도 속속 담수량 확보에 나서 영주댐이 방류량을 초당 200톤으로 늘렸고 이마댐도 잠시 후인 정오부터 숨은 방류를 시작합니다. 댐 인근 주민들은 하천 주변 접근을 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인한 포항의 피해 상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냉천 다음으로 피해가 컸던 대송면 칠성천과 장동천의 수위가 고조돼 범람할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오전 7시 8분 대강리와 제내리, 장동리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78가구 123명이 대송 다목적 회관 등 7곳에 대피했고요. 이 지역 주민들의 추가 대피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산사태와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민에게는 어제 저녁 주민 대피 행정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포항 590명, 울진 800명, 영덕 597명, 경주 168명 등 경북 동해안에서는 주민 2,100여 명이 마을 회관과 주민센터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도로가 침수되고 영일만대로 비탈면 일부도 무너졌고요. 죽도시장 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여 펌프를 이용해 물을 빼내고 있고 한때 죽도파출소 앞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주변 지역 지나실 때 주의하시고요. 또 포항 남구 해도 운하 수위도 빠르게 올라가면서 운하 송림교 인근 상습 침수지 부근도 범람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인근 도로 맨홀에서는 물이 역류하는 등 저지대 도로를 중심으로 침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오후까지 100에서 300mm, 해안가에는 400mm의 거센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새벽 포항에 3시를 기해 태풍 경보가 발효됐고 4시 30분에는 산사태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내일까지 하천이나 해안가, 지하도로와 저지대 주변 접근 피해 주시고요.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피 장소 반드시 숙지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에서 남동풍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며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시간당 30에서 80mm 내외입니다. 이 비는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다 내일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동에서 남동 방향으로 초당풍속 14에서 24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3에서 7m로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동에서 남풍 방향으로 초당풍속 24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지다 오후부터는 초당풍속 10에서 16m로 바람의 세기가 조금씩 약해지며 파고 또한 2에서 4m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현재까지 피해 현황은 없습니다. 다만 오후 2시 이후부터 강력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2단계로 가동하며 상황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태풍 피해가 없도록 관리시설 사전 점검 완료한 상태고요. 어선과 관공선, 여객선 피항, 어항 및 항만, 해안가 주차 차량 이동 조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태풍으로 취소된 제4회 섬해날 축제를 위해 설치됐던 사동항의 시설물 반출과 도동항 가판대를 모두 이동한 상태입니다. 또한 나리분지 진로의 홍쌀물 전도 위험으로 사전 철거 완료한 상태고요. 도동항의 우한 산책로와 사동항의 와록사 해안 산책로, 태아의 해안 산책로의 출입문 역시 전면 통제 중입니다. 현재 도로 통제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태풍의 영향이 가장 강해지는 시점 월파 전 경찰서와 협조 후 일주도로 위험 구간 도로 통제 예정 중입니다. 울릉군은 각 부서별 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울릉 알림이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기상 상황과 국민 행동 요령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지역별 태풍 상황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기자의 눈에서 다시 태풍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과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신영 대구시 출산보육과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가 다자녀 가정과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대구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139명인데 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0% 가까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등 우리 시도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 우리시 난임 진단 인원은 20년 13,000여 명에서 22년 15,000여 명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난임으로 진단받고 실제 시술을 시도하는 부부들은 앞서 말씀드린 저출산 풍조 속에서도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최근 몇 년간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임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또 임신과 출산, 양육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다자녀 가정과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은 어떻게 확대됩니까? 네,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주어지던 각종 혜택이 2자녀 양육 가정까지 확대됩니다. 우선 시사나 공공시설의 입장료 등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구의료원 입원비나 외래진료비의 20%, 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주차장 89개소의 주차료를 50% 감면받으실 수 있고요. 도류수영장, 대구미술관, 대구실내빙상장 등 시사나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50%가 감면되십니다. 최근 개관한 어린이 세상을 이용하신다면 아이들 입장료를 50% 정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한 다자녀 우대카드인 아이조아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 카드를 이용하신다면 318개 제휴업체에서 5에서 10%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셋째 이상 자녀에만 지원하던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자녀분께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둘째 아이의 경우는 30만 원, 셋째 아이의 경우는 50만 원의 축하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자녀 가정에서는 이런 지원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셔야겠는데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수혜 대상과 예산 증액폭이 상당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수혜 대상 가구 수는 현재 3자녀 이상 2만여 가구에서 2자녀 이상 14만여 가구로 약 6.5배 증가하고요. 네. 다자녀 관련 예산 역시 23년 46억 원에서 24년 88억 원으로 약 2배 정도 증액됩니다. 다만 아까 앞서 이제 세부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지원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네. 지금 현재에는 3자녀 이상 가정에는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도시철도 무료 이용 혜택은 타시도에 비해서 지원 범위가 넓고 월등히 혜택이 많기 때문에 현행대로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이 됩니다.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는 분들, 그러니까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확대됩니까? 네, 우선 우리 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지원 규모나 수혜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제한으로 걸려 있었던 중위소득 180%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상대적으로 가정소득이 큰 맞벌이 부부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는 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호르몬 검사, 정자 검사, 나팔관 조영술 등 난임 진단과 관련된 8종의 검사비를 1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역시 확대됩니다. 연령이나 시술 종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현재 신선배아 이식 기준으로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동결배아 이식은 회당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시술 1회당 신선배아는 최대 170만 원까지, 동결배아는 최대 90만 원까지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네. 또 이제까지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에서 시 예산으로 본인 부담금의 90%까지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남은 10%의 자기 부담금도 시 지원금으로 대체되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 부분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100%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네. 시술비 지원 범위 안에는 유산 방지라든지 착상 유도에 사용되는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지원금이 각 20만 원씩 총 4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되어 착상유도 30만 원, 유산방지 3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6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시게 됩니다. 네. 네, 이로써 우리 시에서 난임 진단부터 시술 전 과정에 걸쳐서 난임 부부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총 2,300만 원이고 지원 규모로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 최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잘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지원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조례를 우선 개정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심의와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대구시 한 아이의 그 출생으로 지원받는 출산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요? 네, 태어난 연도와 출생 순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태어났고 가정의 첫째 아이라면 총 2,600만 원을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네. 2,600만 원 안에는 선만남 이용권 일시불로 200만 원, 그다음 부모급여 월 70만 원씩 12개월까지, 그리고 차년도에는 50만 원씩 또 12개월까지 받으시게 되고요. 아동수당 10만 원씩 96개월 받으시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요 합이 총 2,600만 원이 되고요. 한 해에 받는 게요? 요거는 이제 96개월 이 급여에 따라서 예. 그 받는 개월 수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부모 급여는 24개월까지 받으시고 그렇군요. 아동 수당은 96개월까지 받으십니다. 요거의 총 합이 2,600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네. 둘째 같은 경우는요?
둘째 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저희가 출생 축하금 100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따라서 2,700만 원이 되시고 또 셋째 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출생 축하금이 2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나가기 때문에 2,8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늘어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최근 정부가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신과 출산 의료 지원을 강화했는데 그 내용도 함께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정부 지원 발표는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 시술로 인해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태아 출산 가정의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임신,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 바우처 지원금이 현재는 한 명을 임신한 경우에 100만 원, 그리고 다둥이 임신의 경우에는 두 쌍둥이든 세 쌍둥이든 관계없이 일괄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태아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쌍둥이를 임신하면 200만 원, 세 쌍둥이를 임신하면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네. 또한 다둥이를 출산한 산모의 배우자, 즉 남편분의 출산 휴가 기간 역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네. 자, 출산 후에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는 그 지원인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도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확대되나요?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의 도우미 지원 인력과 지원 기간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아이가 3명 이상이라도 도우미 지원 인력 수가 2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예. 15일에서 25일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태아 수에 맞춰서 세 쌍둥이 3명, 네 쌍둥이 4명으로 산후 도우미 인력이 증원되고 그렇군요. 지원 기간 역시 최장 40일까지 길어집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도 올해부터 산후 도우미 지원 시 고려되었던 소득 기준 중위 150% 이하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희망하는 모든 가정에서 산후 도우미 비용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중위 소득 수준 150% 이하 가정에서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이 지원에 더해서 본인 부담금의 최대 98%까지를 추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아이돌 홈 서비스 지원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요. 다둥이 다자녀 가구는 부모의 돌봄 인력이 꼭 필요하지만 아이돌보미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이 제한되어 다둥이 가구의 비용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둥이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을 통해서 다자녀 가구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네. 또한 영아 2-3명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부담으로 아이돌보미가 다둥이 가구 배치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아를 담당하는 돌보미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면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아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수가 없었는데 네.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추가적인 돌봄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런 그래서- 정책들이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그런 해결 방법이 좀 됐으면 하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신영 대구시 출산보육과장이었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이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달서 보훈문화 포럼을 열었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어제 오후 달서구청에서는 달서구 출신 보훈인물 명예선양 및 보훈문화 확산 방안이란 주제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훈포럼의 회장인 김태열 교수가 발제를 하고 보훈 전문가 4명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됐고요. 관내 광복회원, 국가보훈대상자, 학생,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토론자인 인하대 교수, 김현수 교수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국가유공자다 이렇게 하면 국가 세금이나 축내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정말 피가 쏟아집니다. 물질적 예우는 기본이고 정치적 예우가 더 중요하거든요. 대구시에도 건의한 게 정치적 예우를 강화해가지고 지하철 3호선 있죠. 3호선 커팅지가 하는데 보훈단체장을 제일 시장 우측에 모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 했고요.
광복제 78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달서구에서 보훈문화 선양을 위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포럼을 했고요. 보훈문화 선양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들이 영원히 간직해야 할 또 하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의 또 발걸음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토론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달서구의 보훈 인물들에 대한 선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제 학생들, 청년들 그런 젊은이들의 어떤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조건들을 전달을 했고요. 보훈 인물들에 대한 명예를 이제 선양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 이런 것 등을 다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훈 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에 그치면 안 된다. 그래서 문화활동, 그다음에 이런 세미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과거의 어떤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앞으로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서구의 보훈 인물은 얼마나 되나요? 네, 현재 달서구에는 8천여 명의 보훈 대상자가 살고 있고요. 달서구는 역사적으로도 보훈 인물이 많이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조선시대 의병장으로 활동한 월곡 역사공원의 주인공 우배선 장군을 비롯해서 대한제국에서 국권회복 운동을 한 향산 윤상태 선생도 있고요. 또 우재룡 선생 등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또 보훈 유적지도 많아서 보훈의 고장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는데요. 포럼에 참석한 신재현 국가유공자와 경원고 김민수 학생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저는 1969년도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9개 군 중에서 제일 먼저 달서구가 자기들 문화포럼을 갖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보훈 인물을 발굴해서 오늘 우리가 몰랐던 걸 느끼게 되었고 숨어 사는 국가유공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더 참 내용을 갖춰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윤상태 건립 근황관이라든지 또 국가유공자를 위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뜻을 제가 봤을 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따로 가보고 싶은 학생을 신청을 받고 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당연히 국가유공자 분들과 광복절을 의미 있게 여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포럼을 통해서 좀 더 제가 몰랐던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TV에서만 국가유공자 분들을 보니까 저희 달서구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하지 못했는데 오늘 한번 직접 참석을 해보니까 우리 구에도 정말 국가유공자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려야겠다. 광복절을 맞을 때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광복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날을 보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보훈 대상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잖아요. 구에서 어떻게 그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달서구는 현재 1인당 10만 원의 참전 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를 13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16만 원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구청에서 근조기를 지원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경제적 지원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사회문화적으로 보훈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번 포럼에서는 달서 보훈문화 선양 주간을 만든다든지 인문학 모임 또 캐릭터 만들기 같은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포럼을 기획한 달서구청 배수빈 복지정책팀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보훈 인물들을 발굴을 하는 그런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확산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래서 이제 보훈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훈 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보훈에 대한 아직 의식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의 취지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리고 또는 관심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려웠고요. 저희 관내에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보훈 단체들을 이렇게 한 장소로 통합하고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저희가 2022년부터 저희 성당동 소재에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12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 연면적 480평 정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렇게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달서구청에서는 늘 국가유공자 예우와 그런 복지 향상 그리고 보훈문화 확대 보훈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 열과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선조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곳이라는 걸 우리 모두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태풍 카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으로 오는 길 어땠습니까? 괜찮았나요? 방송국 오는 길에도 비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이 도로 통제, 바깥 활동 자제 등 안전 안내 문자도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구시도 태풍 카눈 피해에 대비해서 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단계를 초기 대응 단계에서 비상 1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횡단이 아니라 종단하는 사상 첫 태풍이라면서요? 네, 기상청의 예상 경로대로라면 이 6호 태풍 카눈은 관측이 시작된 1977년 이후로 처음으로 한반도를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내륙에서 종단하는 첫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카눈이 오늘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 지역을 지나서 내일 새벽에는 북한 지역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 흰남노 이후로 약 11개월 만에 국내에 상륙하는 태풍이기도 하죠. 이 카눈은 태국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열대 과일의 한 종류입니다. 이 카눈의 또 특징이 바람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네, 현재까지 파악된 태풍의 중심 기압은 970 헥토파스칼입니다. 이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30m인데요. 이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40m이며 중심에서 반경 165km 이내 지역에서는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 풍속이 초속 25m 안팎이면 건물의 지붕이 날아갈 수 있고 차를 일반적인 속도로 운전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오늘 오전에 카눈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던 부산은 가드레일이 쓰러지거나 아파트 창문, 시설물이 흔들리는 모습 등이 보도가 됐는데요. 예. 바람에 간판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부산에는 오늘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고요. 이 태풍 카눈이 미칠 영향의 크기는 이동 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속도에 따라서요? 네, 현재 카눈의 세력은 2022년 9월에 경상 동해안 일대를 강타했던 흰남노의 70% 정도 세력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동 속도가 느린 만큼 우리나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카눈의 이동 속도는 상륙 지점에 시속 34km에서 경기 북부에 이르는 자정께에는 시속 20km로 느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지난해 태풍 흰남노가 상륙했을 때 이 속도가 시속 40에서 60km로 이 태풍 평균 속도를 고려했을 때 카눈은 태풍치고 느림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동 속도가 느리면 강수량이 늘어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빨리 지나가면 좋을 텐데요. 네. 비행기나 여객선 또 KTX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부터 이 항공기 여객선 등이 안전 우려 문제로 결항이 됐는데요. 오늘은 운행 예정이었던 항공편 33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국내선, 국제선 모두 포함이 됐고요. 제주, 김포, 김해, 인천 등 모든 공항에서 결항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만약 예약한 비행기가 결항되면 항공사에서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시고 공항으로 출발하셔야 하고요. 네. 국토교통부는 태풍 진로와 강도에 따라서 항공기 운항 계획을 조정하고 항공로 우회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여객선 항로는 오늘 운항이 전면 통제됐는데요. 이 운항 계획이 잡혀있던 선박 150여 척이 모두 통제되거나 피항했습니다. 이 열차도 태풍 영향권인 남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이 중단되고 있고요.
이 코레일은 오늘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는 300여 편이며 이 구간 조정이 이뤄지는 열차도 50여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 운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항이나 터미널로 출발하기 전에 홈페이지나 여행사를 통해서 운행 여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산사태 위험도 있잖아요. 숲길 통제도 지금 이뤄지고 있겠네요. 네, 산림청도 이 태풍 카눈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지리산 둘레길 등 주요 숲길을 전면 통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산림청은 태풍 위험 지역에 표지판 및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는 한편 이 숲길 담당자 비상근무 및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당국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전국 사업장의 대비 상황을 긴급 지도 점검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작업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자재, 적재물, 표지판 공구 등 강풍 피해, 그리고 타워 크레인이나 항타기 등 대형 장비 전도, 굴착면 지하층 침수, 경사면 옹벽 등의 붕괴 등 상황별로 안전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우선 이 중대본은 태풍 공식 집계 피해가 없다고 하고요. 이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드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등 관계당국의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챙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제 11개 시도 79개 시군구에서 모두 1만 373명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으로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고요.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대피한 사람은 경북이 6,300여 명, 경남이 2,600여 명, 전남이 940여 명, 부산 200여 명 등입니다. 네, 대구 경북도 지금 단단히 대비를 하고 있겠죠? 네, 대구시도 어제 카눈 피해에 대비해서 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단계를 초기 대응 단계에서 비상 1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 지하차도 배수 펌프장 등을 점검해서 정상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했고 이 산사태 취약 지역과 급경사지 등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고요. 이 굴삭기와 양수기 등 응급 복구 장비를 준비하고 이재민 임시 대피 시설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북은 상황이 조금 더 빠르게 돌아가는데요. 이 김천, 포항, 경주 등 3개 지역의 경보를, 그리고 안동, 구미 등 19개 지역의 주의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이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가 가동됐고요. 이 예비특보 단계부터 한 단계 빠른 비상근무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이 지하주차장, 반지하주택 등 인명피해 취약지역 주민의 신속 대피를 위한 조력자 비상연락망 정비, 그리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즉각 대피 명령, 그리고 경찰 소방의 협조로 선제적 대피 조치 등을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경북 같은 경우는 지난 폭우로 또 비 피해가 컸기 때문에 더 발빠르게 대피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 사례도 지금 있나요? 네, 오늘 오전 11시 기준 이 대구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부터 60여 건의 안전조치 건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택 배수 지원, 도로장애, 역류 관련 안전 확인 등의 사례가 있었고요. 이 달서구 성당동에서는 오늘 오전 가로수가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인명피해가 없는 사례들이지만 오후가 되면서 태풍이 북상하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경북에서는 천년 기념물인 소나무가 쓰러지기도 했는데요. 이 경북 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6시쯤 이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나이가 약 400년으로 추정되는 천년기념물 357호 이 반송 일부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북부 쪽에는 지금 집중호우 피해가 수습이 안 된 지역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이 경북 북서부권의 북서부권이 태풍의 경로에 놓이게 되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영주, 예천, 문경 등은 이 사상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는데요. 응급복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이재민이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등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천에서는 아직까지 실종자 2명이 돌아오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번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이 실종자들이 영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동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낙동강 경북 김천시 김천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11시 20분을 기해서 발효가 됐고요. 또 대구 군위군 효령면 일대 남천 수위가 상승해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속보가 또 있었습니다. 자, 예천군을 포함해서 행정기관들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따라서 예천군이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한 마을 30여 곳과 이 대형 산불 발생지 등 산사태 우려 지역 370여 곳에 대해 사전 점검했고요. 또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피 장소와 방법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예천군 측은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마을 이장이 미리 준비된 차량으로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 시군의 대피를 강제할 수 있는 강제 대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예천군에서는 이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 남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요. 네. 이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로 수색 자원은 일시적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어제 경북 소방본부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이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보다 수색 자원을 절반가량 줄여서 진행했다고 그렇군요. 하고요. 예. 또 한편 대구에서는 이 개학한 학교 가운데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4개를 제외하고 오늘 하루 휴교를 한다고 합니다. 이 개학한 유치원도 대부분 휴업을 했고요. 돌봄 교실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은 부모를 동행한 경우에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무탈하게 이번 태풍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인 만큼 폭우, 폭염, 가뭄, 태풍 등의 재난은 지속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기후재난에 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건 재난을 겪는 한국 사회가 이 위기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행정기관의 꼼꼼한 예방 대책과 이 전문가, 담당자의 대비, 그리고 서로의 선의에 기대 봅니다. 오늘은 가급적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모두 무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태풍 카눈의 진행 상황과 지자체의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가 다시 읽어볼 역사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1950년에 8월 13일부터 30일까지 그 유명한 다부동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가 전쟁 때문에 어떤 영향을 입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 고대사로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대구에서 일어난 전쟁 처음으로 벌어졌는지 어떤 전쟁이 벌어졌는지 기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나 봅니다. 이게 전쟁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지만 이제 서기 261년에 그때 왕이 처음의 달벌성을 쌓고 지금 달성공은 말이죠. 달벌성을 쌓고 극종을 성주로 임명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이걸 이제 사실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렇다면 대구가 서라벌의 영향권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뜻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평화롭게 지배하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전쟁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전쟁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지금 증거물로는 뭐가 있나 하면은 이 반월성 경주 반월성을 쌓는 방식으로 달성 토성이 쌓여졌다는 것은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볼로동에 가면은 많은 고분군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발굴된 이제 유물들이 보면 신라 유물들이 많아요. 그걸로 봐서 신라 영향권의 달벌이 우리 대구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삼국사기에 달벌성을 쌓고 이제 극종을 성주로 임명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것은 다른 성 쌓았다는 기록이 그때까지 보면 별로 없거든요. 그럼 그때도 이미 이 대구가 달구벌이
신라 위정자들 사회에서는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매우 요충지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고 그걸 신라 사람들이 책에 적어 놓은 걸 보고 김부식 본인이 옛날 책을 보고 적는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부식도 그걸 인정을 해서 그렇게 적었기 때문에 역시 이 달벌성 축전은 군사적 지리적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자료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달구벌이 군사적으로 요충이었다는 사실 이후에도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제 신라 말기에 청해진 대사로 유명한 장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보고의 군대가 대구까지 와서 신라 정부군하고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벌이게 되는 이유는 신라 왕위 쟁탈전을 하는 와중에 김균정이란 분이 왕이 한번 되어볼까 하다가 실패하고 죽고요. 네. 그 아들 김우징이 장보고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보고가 김우징을 도우면서 정부군과 싸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당시 왕인 민해왕이 죽고 김무징이 왕이 되면서 신무왕이 됩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는 또 유적이 실물 또 있어요. 여기 네. 어디 있냐면 동화사에 가면은 비로암에 주차장 옆에 네. 비로암이 있고 비로암에 가면 3층 석탑이 있는데 국가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몇 년 전에 이 탑이 민해왕의 죽음을 애도해서 세워졌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탑 안에요? 예. 안에서요? 예. 이야, 그렇군요. 큰 전투가 벌어지고 또 임금이 죽었으니까 당시 온 나라가 대구를 주목했을 것 같은데 왕건과 견훤도 동구 진묘동 일대에서 크게 싸웠잖아요. 예, 그것이 가장 유명하죠. 그걸 이른바 동수대전이라고 하는데 동수라는 말은 동화사라는 말이에요. 그 동화사 아래에서 크게 싸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왕건이 참패하고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당시 대구 사람들이 왕건이 아니라 견훤을 도왔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랬을까요? 약간 기이하죠. 예. 왜 그랬느냐인데 우선 역사적으로는 당시 대구의 왕건의 영향력이 좀 약했다. 견훤 쪽의 영향이 더 높았다. 이런 건데 그 내용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네. 당시 동화사를 비롯한 대구 사람들이 그때 불교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종파를 믿었느냐 하면은 법상종이라는 계파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법상종은 백제계 불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삼국시대에 그렇게 싸웠으니까 그때 지역감정이 생기지 않았겠나이지만 이 당시가 이미 삼국시대가 아니고 후삼국시대 아닙니까? 예. 그럼 후삼국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대구 사람들이 백제계 불교를 믿고 후백제 군사를 도왔다는 것은 당시엔 지역감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예. 그런 점을 보면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제가 얻을 수가 공부도 있습니다. 안 하고 함부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 동화사가 이렇게 불렸군요. 그렇습니다. 동수라는 뜻이 전쟁이 대구에 끼친 영향으로 또 어떤 사례를 들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부인사 있지 않습니까? 804의 부인사. 네. 이 부인사에 해인사에 만들어지는 대장경. 그걸 보통 이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데 그 팔만대장경은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요것보다 200년 앞서 만들어진 초조대장경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것이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1232년에 몽고군이 쳐들어와서 이걸 불을 질러 태워 없앱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는 매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산을 잃었고 그런 일이 만약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있다면은 사람들이 그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안 만들어졌을 거고 지금 부인사에 관광객이 바글바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을 보면서 역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외세의 침략을 차단할 수 있는 국력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시간이 약간 지난 뒤에 가면 이제 대구 읍성이 있어요. 대구 읍성은 프랑스 지리학자가 와서 북경성보다 아름답다고 칭찬해서 세계적으로 이름 알려지고 한 이런 성인데 이것을 당시 친일파 대구 부사인 박종량이 부수거든요. 일본의 부탁을 받고 부수입니다. 예. 그러면 이때 일본을 물리칠 힘이 만약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역시 없었을 것 아니냐. 하게 되지 않았겠네요. 대구읍성이. 그런 점에서 우리 민족 혹은 우리 국가 스스로 힘을 길러 이런 비극을 차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그렇죠. 일본의 침략이 대구에 영향을 준 사건으로는 경상 감영이 대구에 설치된 경우가 대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매우 긍정적인 대표 사례죠. 임진왜란이 끝나니까 조선 조정에서 경상 감영을 1601년에 대구에 설치하게 됩니다. 예. 이 경상 감영이 만국 직전 그러니까 1906년까지 계속 유지되죠. 300년 이상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대구와 평양이 전국 3대 도시로 300년 이상을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이 일본인들의 본인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대구가 우리나라 안에서 3대 도시로 꼽히는 큰 도시, 경제, 교통, 군사, 행정 도시로서 크게 번창하게 되는 그리고 또 교육도시, 크니까 교육도시 기능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구가 발전하는데 좋게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진왜란이 그런 영향을 끼친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 일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대구가 이제 교육도시로 꿀뚝 서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언제냐면 이제 전쟁 1950년 전쟁이 끝난 뒤에 사람들이 돌아가도 자기 농토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대구에 계속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또다시 교육도시로 다시 한번 이제 커졌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임진왜란과 1950년 두 전쟁. 그리고 요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또 역시 전쟁이라기보다는 내란이니까 전쟁은 국가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조가 임금이 되었을 때 영조 앞의 임금인 경종이 일찍 죽으니까 사람들 중에는 영조가 자기 임금 되려고 이복형인 경종을 죽였다는 독살설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외를 받고 있던 소론 강경파와 남인들이 영조를 몰아내자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네. 그걸 흔히 이인좌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때 대구 사람들이 크게 가담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인좌의 난은 실패했고 대구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그 당시에 40여 명이 처형됩니다. 네. 이때부터 조선 정부는 대구 사람들을 과거에 합격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과거에가 벼슬하러 갈 일은 없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무수한 서원을 세워요. 그래서 이것이 대구가 교육도시로 발전하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야, 다른 지역의 남인들도 벼슬을 못하게 됐을 텐데 유독 대구만 이렇게 교육도시가 됐다는 점이 정말 특이하네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노론들이 적어놓은 기록에 의하면 다른 곳에 있는 남인들은 오래 시간을 끄니까 항복을 하거나 아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항복하는 건 거지가 됐거나. 네. 그런데 대구의 선비들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농토가 달구벌이 농토가 크잖아요. 네. 그 농토가 많이 있고 재산이 있으니까 굴복도 안 하고 정말 자기들의 강적이다 이렇게 평가한 기록이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구는 꾸준히 유지가 되다가 지금 와서 약간 경제적으로 낮아졌다는데 우리가 약간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네요. 전쟁이 대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릭. 먼저 태풍 카눈으로 인해 통제된 구간 알려드립니다. 신천동로 전 구간과 신천 자완도로, 상동교에서 두산교 하단도로가 전면 차단됐습니다. 가천 잠수교, 금강 잠수교, 오목 잠수교와 황산교 하단, 안심교 하단, 숙천교 하단도 통제 중입니다. 태풍의 눈을 기준으로 동쪽 지역은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북쪽으로 올라가려는 태풍의 힘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힘이 오른쪽 반원에서 만나면서 강한 바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의 경우 경상도와 강원도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사실상 전국 대부분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로 인해
덕분에 길이 많이 미끄러운데요. 이럴 때 순간적으로 발이 삐끗하면 발목 염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염좌는 흔히 발목을 삐끗했다고 표현되는 질환인데요. 여름철에 자주 신는 샌들이나 슬리퍼와 같은 발목을 고정하지 못하는 신발로 인해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발목 염좌는 겉으로 보기에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때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평소 스트레칭을 하며 근육을 강화하면 발목 부상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은 물론 발목 부상 예방을 위해 스트레칭, 생활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올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오랜 기간 습기에 노출된 차량이 많을 텐데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되거나 장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습기 제거가 필요합니다. 차 문과 트렁크, 보닛을 열어 햇볕에 말려주고요. 경유차의 경우 맑은 날 30분 이상 일정 속도로 주행하면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 침수 등으로 인해 부품에 물이 들어갔다면 정비센터에 수리를 맡겨야 합니다. 요즘 많이 보이는 전기차를 점검할 때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주황색 선은 절대 만져선 안 된다고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차량 관리 잘 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대구시가 성공적인 외식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퀴어드림 아카데미 3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퀴어드림 아카데미는 빈번한 창업과 폐업, 낮은 생존율이라는 특징을 보이는 외식 업계를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됐는데요. 카페, 한식 등 분야별 실습과 현장 방문 교육, 1:1 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영업기간 1년 미만 초기 창업자 또는 6개월 이내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8월 10일부터 21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영진전문대학교로 문의하면 됩니다. 외식업 창업에 도전하고 싶거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창업자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릭 박랑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 상황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해서 보수 보강하도록 하고요. 침수된 도로나 교통량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통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니까 폐기하시고요.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문의한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